유쾌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진수희 전 장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부터 다녀오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일요일 방송은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MBC 여론조사부터 좀 볼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부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 요 숫자를 한번 볼 건데요. 야당 후보가 정부 견제를 위해서 많이 당선돼야 한다 56%,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 나왔습니다.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2주 전 실시했던 조사 비교를 해도 이 격차가 18%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벌어진 모양새입니다. 이게 좀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후보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다들 뭐 여러 가지로 감지하고 계시죠, 이런 분위기. 그렇죠. 뭐 바닥 민심들 들어보면 여러 후보들하고 좀 소통을 해보는데요.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좀 지지세를 그 민주당이 보내는 지지층은 굉장히 열렬히 하는데, 예전에는 양당이 다 좀 싫어하는 느낌? 아, 정치 맨날 싸우고 하는 거야. 예전에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나 그런 화두가 있었을 때는 조금 우리 지지층도 뭐야 하는 좀 냉랭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힘내라 하는 구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래 그렇잖아요.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좋은 일 있을수록 좀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해야 돼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분위기 좋아서 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좀 이상한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분위기가 너무 이제 격앙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겸손해 보이지 않을까봐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그렇죠. 이게 같아요.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겸손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타방송 홍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겸손하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바닥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지지자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이번에 꼭 반드시 이겨서 정권 심판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거기에 또 동조하면 이게 붕업돼서 말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이나 태도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약간 불안해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사람들이 막 행복할 때 이 행복이 이래도 언제까지 되나? 가려나 네, 막 그렇죠. 불안한 그 심정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오히려 보수층의 역결집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까? 글쎄요. 지금 보수층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다. 의사표시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적극적으로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잦아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엔 이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너무 세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역에서 본인의 인물 경쟁력과 정책 공약으로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구도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자괴감까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말 좋고 괜찮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국민의 후보 중에서도. 근데 이게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후보가 안 보이는 그런 네, 맞아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고, 근데 좀 지역구 투표를 좀 뜯어보면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5%,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2%, 그리고 녹색정의당 1%.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보면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0%,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8%포인트 정도 차, 오차 범위가 6.2%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의 격차만큼은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숫자가 어디로 왔느냐? 왜 웃으시죠, 김보혁 대표님? 야, 요즘에 너무 분위기 좋으신 거 왜 아니에요? 웃으시냐? 항상 겸손하게. 얼굴은 지금 교만과 그러니까 오만이 나타나고 전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주변에서 총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총선이 참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됐고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제 좀 더 자랑을 하면 조국 혁신당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대놓고 하세요. 예,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겸손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MBC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 비례대표에서 20%포인트라는 거는 20%가 나왔다는 거는 예. 사실 굉장히 이제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조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네. 어제 갤럽 조사를 봤습니다. 예, 예. 꼼꼼히 보는데 그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첫 조사에 6%로 시작을 하여 12%까지 올라왔다. 아. 그러면서 파죽지세에 신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파죽지세가 대나무를 쪼개면 힘들이지 않고도 쫙 갈라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군사용어로는 그 세력이 강해서 대적을 거침없이 물리친다. 그런 기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는 큰 당보다 조직세가 약하잖아요. 지역위원회도 없는 곳이 많고 이제 한 9개 정도 광역 시도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조국 대표와 저희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을 다니시면 저희가 확보한 당원들 한 1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언제 몇 시에 어느 후보가 갑니다. 대표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뭐 피켓도 들고 오고 종이 피켓 들고 오고 대파 꽃다발도 들고 오시고 그렇게 와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정당이니까 뭐 예. 전국을 다니는 거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오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지자분들이? 지역에 계신 당원들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같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여론조사 보면 지역구 투표 민주당이 43%인데 비례대표 투표 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합하면 딱 그 수치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파동 때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 좀 연성 그분들이 왜 공천을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안 나갈까 하던 분들이 이제 지역구 투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향을 보이시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얘기 하시지만 그 대통령 그 국정운영 평가, 긍부정 평가 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견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견제론 56%, 정부 지원론 30%, 38%. 네. 요게 딱 최근에 그 대통령 긍정 평가 한 37, 8, 저기 부정 평가 한 56, 7, 8.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뭐 이런 전체적인 이 구도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맑음, 예. 국민의힘은 매우 흐림. 어제 거센 것 그다음에 같아요. 예. 녹색정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제3시대 그냥 비 오고 있는 것 같은 뭐 비까지 이런 와요. 비 거기는. 내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참 거세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고 과연 총선 투표일까지 잦아들 것이냐, 지금이 거품이냐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2주 전에 얘기 반성하세요. 맞아요. 했어요. 아니, 근데 저번에 정정했어요. 정정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때 안 예. 계실 때 했는데 예. 그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 돌풍 자체 파죽지세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민주당 진보 야권 진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깨부수고 나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우군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에 하나 이 범야권 지역의 지형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뭐 발생한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래도 선출직으로 공직자로 나섰던 개개인을 보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몇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입법부도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한쪽으로 입법부가 쏠리는 것들이 과연 그게 옳으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균형을 깨고서라도 심판을 받아야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지 않냐. 저는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 옆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대놓고 칭찬을 할게요. 그런 눈치 부분에서 보는 겁니까? 그 역할을 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손잡고. 청매자가 됐다. 손잡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제 김보엽 예, 예. 대변인님 나오셔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말로는 우리 겸손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1번 비례대표 후보 박은정 검사 그 남편분 주제는 좀 이따 있지 않나요? 네, 제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초조한 게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아, 조금 전에 진보엽 대변인님이 파죽지세와 함께 언급하셨던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지난 금요일 29일에 발표됐고요. 26일부터 2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12% 포인트 네. 정당 지지도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시려던 말씀이 그러면은 좀 이따 지금 할게요, 네, 그럼. 네, 그, 네. 그 이제 김보엽 비례대표 대변인님이 좀 1번 불편하신 관련된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말씀. 네. 아니 잠시 후에 전혀 하도록 불편하지 하고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민심을 잘못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교만합니까? 잠깐 반론을 네? 해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아니, 아니, 저는 그 아니, 제가- 주제가 뒤에 있길래 아니, 그 나온 하려고 김에 하는데 얘기를 하면- 예,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매도 먼저 얘기를 맞는 게 하겠습니다. 나아요. 네네. 먼저 그러니까 이게 맞으세요. 정관예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정치 세력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더욱더 논란이 되고 조국 혁신당에 어느 정도 피해가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요 저희 그냥 다단계 사건 수임한 거 다 그냥 저 사임할게요. 다른 건도 다 사임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겼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인식들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그러한 정관예우를 고치겠다라고 그것이 검찰개혁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옹호하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얘기를 이제 제가 해도 됩니까? 저도 이제 생활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저임금 언론 노동자로 네. 오래 살았고 고위직 공무원을 할 때도 1년 연봉이 1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수십억, 뭐 22억, 4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 상실감을 느끼는 건 맞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고 비판하고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 문제는 박은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편의 문제고 이 남편이 나 이제 검찰 그만둘게요 라고 그런 문제는 상의를 하지만 아내한테 아무리 그 가까운 아내라고 해도 이 사건 수임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다 상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조국 대표가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 제목을 줄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표현을 들으면 이 변호사 맞죠? 이 변호사가 혜택을 받은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워딩을 들어보면 현재의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은 걸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변호사 문제는 이 변호사가 직접 해명을 하겠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단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의 남편의 문제다. 그리고 저희 기본 입장이 비례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례 후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고 당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표가 말을 걸고 입장을 내고 당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거는 조선일보라고 상징되는 친윤 언론이 공격적으로 검찰로부터 받은 정보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비례 후보 상징성이 가장 높은 1번 후보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런 비판해요? 자, 그러면서 왜 그렇죠.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왜 말씀드릴게요. 비판해요?
아니 부인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네. 범법 행위와 관련이 된 거예요. 지금 아직은 뭐 그게 자, 수사나 조사가 그럼 돼가지고 잘못됐다고 그거는 안 수사랑 돼 조사를 있잖아요.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는요? 이 건 이 문제는? 그러면은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세요. 이 변호사 건은 부적절한 행위다. 국민의 정치인은요. 눈높이에 네.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지 범법 행위와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저는 여러 가지 네.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직 범법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잖아요. 입증되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 문제니까 김건희 이거는 여사 문제가 없다. 건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너무 이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정리해 주시죠.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이선희 앵커님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요 가족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검증받고 그들의 부적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배우자의 당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그 예, 요점인 거죠. 그것도 네. 하나랑 네. 다단계 수사하면서 노하우 많이 알고 피해자 이렇게 구제해 주려고 검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단계 사기범들 변호하고 코인 TF 팀장 하다가 그거 잘못된 거 다 살펴보다가 갑자기 그 코인으로 많은 횡령을 한 사람들, 이익 본 사람들 변호해 주고 이런 사람들 가족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거를 그러니까. 옹호하는 아니 김구현 저는 대변인도 이 변호사를 이해가 안 옹호할 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이. 제가 초반에 그 액수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실 거라는 걸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단 이 변호사 문제는 이 변호사 문제고 우리 당 그게 안 후보 돼요.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비판할 수 아니, 있는 그럼요. 거죠. 이재명 당대표 아니 저는 김혜경 여사 비판을 하지 비판-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비판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기가 오른다니까 자체적으로 도덕적인 검증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분의 토론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네. 논란이 과연 조국혁신당의 상승세 여기 발목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결론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진수희 전 장관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그 돌풍을 막는 정도의 그런 효과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자꾸 커지고 또 키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명을 잘못하는 데서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 그 해명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건 박은정 후보 본인 문제는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지만 그 남편의 문제를 바라보는 박은정 후보의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관예우 아닐 수 있어요. 반윤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무슨 정관예우냐. 뭐 그거 인정한다고 쳐도요. 정말 도덕적으로나 이 우리 그 법 감정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지금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단계 사기 사건 그다음에 유사 수신 행위 이 사건에 굉장히 유능한 탁월한 수사 능력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쪽 변호를 하다 보니 그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기 사건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이 사기 범죄자들을 변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수임료가 다 뭐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그 다단계 피해자들 그 어려운 분들의 피눈물 그게 모아져서 22억 수임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문제 삼는데 그거를 당 대표라는 분이 제가 좀 흥분해 죄송해요. 분이 뭐 혜택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사건이 생기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윤석열 반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당 측의 두 분께서는 이제 거액 수임료도 문제지만 이 다단계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제 윤리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이런
그렇죠. 행위를 한 이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관대하다. 당에서 관대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제 객관- 비판을 예. 해주셨고 잠깐요. 이제 조수진 변호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김보협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그 판단은 이제 표로서 이제 민심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아까 정리하신 걸로 제가 거기에 이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덧붙일 수는 그러게 있습니다. 되면은 좀 네. 무책임한 발언인 맞아요. 생각은 같아요. 아니요. 표로서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 더- 결정이 될 건데 비례대표는 표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왜 안 그렇죠? 지역 그거는 이제 표의 반영이 말하자면 당 내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줬는데 과연 공직자로서 유권자들이 표를 준다는 거는 박은정 검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 주기 때문에 표로서 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 과도한 그럼요. 어떤 책임 회피 같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예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검사들이 옷 벗고 나서면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가 있으면 수임자들이 그런 분들을 찾기 때문에 정관예우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수임료가 높아지겠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그러고 조국 혁신당도 조금 해명이 부적절한 거는 그러니까 그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종군 변호사가 다단계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았어요. 근데 피해자 보호를 했던 분이 그 수법을 잘하기 때문에 블랙벨트 1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전문이에요. 그다음에 코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했단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옷을 벗자마자 반대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결국에는 그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그 돈을 수임했다는 부분들은 도덕적으로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예. 정확하게 정리해서 구분해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재반박을 구분해서 해주시죠. 얘기를 해야 예. 되지. 이걸 가지고 뭐 국민들이 표로서 이 답을 할 것이다. 이건 좀 아니요, 분석하지 않냐. 아니요. 좀 서 좀 비판을 안 할 수밖에 대변인 없습니다. 말씀도 두 가지가 혼재가 돼 있어요. 저는 그 이 변호사 문제를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너무하는 것처럼. 장평론가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종근 변호사가 우리 당 후보였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후보의 진퇴 문제를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박은정 후보가 우리 당의 비례대표 1번이지 이 변호사가 우리 당 후보가 아니에요. 부부니까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김건희 않고요. 여사 비판을 어떻게 하시려고 잠깐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새로운 들어보세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청취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반박 재반박 중에 새로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논의가 전개가 되면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은정 그 후보의 남편 정관예우 논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광고 시간도 다 됐어요, 마침.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좀 지역구도 저희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인사 2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굉장히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판세 조금 돌아보기 전에 범야권 200석 이거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함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박빙 지역도 상당히 좀 열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제가 중점 들여보는 거는 부울경이에요. 거기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난 2020년 총선에 버금가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네. 이견은 없으신지요? 이견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근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산 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낙동강 벨트를 쳤어요. 근데 18석의 낙동강 벨트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그전에 2020년 한참 좋았을 때처럼 한 8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거든요. 근데 부산 PK 지역에서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전선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좀 벨트가 무너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낙동강 쪽이 무너지면 수도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 판세를 보면 낙동강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뭐 TK 쪽은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지만 부산 민심은 늘 이 전체 판에 있어서의 그 큰 바로미터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호남이었다고 봤으면 부산은 보수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한 대로 아까 얘기했던 감히 범야권의 200석을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기대를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그 야권에서 대놓고 이제 뭐 200석 얘기 뭐 조심한다 하면서도 200석 얘기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고 대놓고 탄핵 뭐 3년도 뭐 너무 길다. 그 대놓고 탄핵을 시사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역풍이 별로 안 분다는 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총선의 이제 국힘 걱정보다 국민의힘 걱정보다는 총선 이후의 국회 상황이나 우리 정치권의 상황 전체가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또 얘기를 앞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는데 거기다가 맞불로 뭐죠? 네, 이조 심판론이나 뭐 거대 야당 뭐 이 심판론 이거는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별 수 없지 우리가 엄살이 아니고요. 정말 읍소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심판론은 좀 접으시고 이제 반성과 사죄와 이제 민생에 어쨌든 우리가 정부를 움직일 힘은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딴 거 생각 안 하고 국민만 보고 민생 위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다. 이거를 막 절절하게 그 호소하고 얘기는 읍소를 어제 해야 될 것 방송에서 같아요. 많이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부울경 이제 이좀 심상치 않다고 이제 네, 서영주 그렇습니다. 부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그렇다는 아닐 것 아니 같거든요. 분위기는 데이터가 기본이고요. 뭐 나온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해운대갑 같은 경우를 예, 보면 그 우리가 항상 주목했던 해운대갑은 그냥 꽂아놓으면은 국민의힘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특히나 여기 그 대통령실에서 그 애지중지하던 주진우 비서관 여기를 갔는데 판세가 여기 이제 물론 해운대구청장을 했던 분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의 홍순헌 후보. 그렇죠. 예. 홍순원 후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부산의 전체적인 민심들, 그 다음에 뭐 전재수 의원이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그 지역도요. 거기도 쉬운 지역구가 아니었어요. 몇천 표 차이로 이제 전재수 의원이 늘 거기를 지켜왔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전재수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 자체가요. 그 해운대갑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낙동강 벨트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 관련한 여론조사가 KBS 부산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홍순헌 후보가 43%, 주진우 후보가 39%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뭐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로도 보이긴 한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3%, 39%가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숫자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해운대 갑인 그렇죠, 것을 그렇죠, 감안하면 굉장히 이제 원래는 의미 있는 네. 결과다라는 원래는 이게 말씀이신 주진우 후보가 40 몇 %가 되고 홍순헌 후보가 선전해서 30 몇 %가 돼야 되는 지역임에도 예. 불구하고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산 전체 지역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고 부산 있다. 수영 같은 경우 아직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장해찬 예, 후보가 맞습니다. 무소속 출마 장해찬 선언한, 후보,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현 후보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만약 이 두 분들이 표를 갈라 먹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가 불리하냐, 어렵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갖는 지역은 또 부산 연제구하고 사상구 또 지금 그 두 지역은 사실은
특히 연제군은 우리 텃밭이고요. 네. 사상구의 경우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하셨던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엄청나게 그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철저하게 잘 해 놓으신 지역인데 이게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면서 김대식 후보가 가 있는데 지금 배재정 후보의 추격세 내지는 어떤 조사에서는 뭐 살짝 그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거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출전을 하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네. 같아서 그쪽까지 무너지면 이 부울경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양산도 좀 그렇죠. 좀 그렇고 지금 그래서, 뭐 예. 이제 부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도 그렇지만 뭐 거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보수 탓밭이라고 보였던 곳들도 조금씩 흔들린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도 PK 유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좀 곤혹스러운 게 지역 얘기를 막 하시는데 어디 끼어들어가야지 얘기할 때 전국구잖아요. 전국 아무데나 비례정당이니까. 껴드시고. 예, 예. 하셔도요. 부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국 대표가 첫 운동을 시작한 것도 부산이었죠.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전날 부산에 내려가서 첫 메시지를 내고 첫 그 기자회견 우리는 유세를 못하니까 첫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한 곳도 부산이었고요. 부산, 대구, 대전 찍고 서울로 상경하는 경부선 라인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그 선거운동의 기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TV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후보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출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느 당에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선거운동 기조도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기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디비졌다. 뭐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이제 표현의 부산 사투리 치아라마도 있죠. 네, 치아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를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가 조국 대표의 부산 사투리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예.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PK 지역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언론에서는 응징 유세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한겨레에서 그런 제목을 달았던데 저희가 곤혹스러운 게 유세를 못 합니다. 마이크를 못 잡죠. 네, 마이크를 못 잡고 운동 차량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악수하고 만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예. 저희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 미디어 또 고충이 있군요. 선거의 덕을 엄청 보는 거고 거기에 진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게 그 부울경 지역에서 지역구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부울경이 디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 역할도 뭐 크지 그런 역할도 않겠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면 해당 행위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문제입니까? 마음속으로는 네. 뭐 잘하고 있다 정도. 뭐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의 이 태도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으면 이게 범야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논외로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가 왜 PKO하고 호남 쪽을 왔다 갔다 공을 들이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22대 총선 선거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냐. 네. 아 그럼 대선까지 저는 그런 조직의 어떤 것들을 하는 발걸음이다. 것이고 지역구도를 없애는 작업들이 지금 부산과 호남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모양새가 보이네요. 자, 근데 예, 제가 아까 네. 200석 얘기하면서 한마디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깜빡했는데 그게 뭐냐면 총선 이후를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사실요 탄핵이라는 게요 우리 탄핵 경험을 해봤지만 일단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총선만 생각하면 뭐 탄핵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 전체를 위해서 뭐 헌정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거를 위해서 과연 탄핵이까지 가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총선 이후가 많이 걱정된다. 근데 그런 우려를 하신다는 건 정말 범야권 200석까지 이제 진전 소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그 정도 우려하시는 건가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그런 우려하는 우려를 거죠.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후가 걱정이 근데 된다는 제가 거죠.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탄핵 때문에 200석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정부 운영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 발판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 200석 이상 확보해서 거부권 행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개헌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탄핵을 위해서 200석 한다 아닙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그 김대중 주필이 썼던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본인의 거취를 고민하는 여건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탄핵이라는 법률적인 행위를 통해서 쫓아내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조선일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예. 한마디 하면 조선일보는 기사 중에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주장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거지.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기 종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고 탄핵이라는 건 법적 절차죠. 그리고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야당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들이 어떻게 234석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됐을 뿐이지 그 이전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럼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건 탄핵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의 어떤 역할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탄핵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3년은 너무 예. 길다가 길다가 탄핵에 가까운 언어기는 해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이나 전체적인 정권 심판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예요. 대통령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를 지금 표로 얘기하는 거를 야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구호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사실 뭐 저희가 부울경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대표적인 텃밭인 국민의힘의 텃밭인 강남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총 170개 정도 선거구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경합이나 우세였던 지역이 열세로 돌아선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이런 지역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당 지도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냥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은 80군데 내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언론에서는 뭐 86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확하게 80 몇 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정확하게 이제 들은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유리했던 곳도 뒤집어졌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아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선거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국민의힘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살을 부려서 엄살? 전략적으로 이제 엄살은 아닌 것 같아요. 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냐? 지금 엄살 부릴 국민의힘은 때가 엄살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건데 아까 진 소장님이 얘기 잘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이 완전히 꼬였어요. 처음에 2조 심판 얘기를 하길래 무슨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와 상황을 따졌을 때는 무조건 읍소리 전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 있는 여당으로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시면 더 잘하겠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종섭 대사 사퇴시키고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든지 그런 초강수를 두면서 읍소 전략 써야 되는데 2조 심판이면 국민들이 뭐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생뚱맞은 전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엄살을 부릴 때가 아니라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김보엽 대변인님이 아주 예. 뿌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얘기를 듣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2조를 심판하면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 2조 시대? 근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 이 코끼리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왜 사용을 할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선거 전략가가 전략입니다. 없을까요? 저 궁금해요. 왜 국민의힘이 그래도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봤던 당이고 집권도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전략이 나오는지 좀 가끔씩은 어떻게 뭐 비판하기도 좀 낯간지러운? 네. 아니 지금 그게 선대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에 지금 한동훈 원탑 그 선대위원장님부터가 선거 경험이 전무하신 분인데다가 그분이 이제 전국 돌아다니니까 앉아서 뭐 전략 그 고민하고 이러실 상황은 아닌데 거기 지금 그 선대위의 실무 백업 그러니까 그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실. 상황시.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공동 선대위원장에 한 분은 여유 있는 분이 계시죠 윤재옥. 나머지 수도권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자기 코가 석자로 메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 지금 영남의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이 소복이 선대위 그 실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저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같은 당인데 수도권 의원들의 이 그 생각과, 사고나 예, 예. 이 문제를 보는 이 기준이나 해법 이런 거랑 영남권 의원들이랑 이게 같은 당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할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그 선대위에 이렇게 포진하면서 실무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 이제 뭐 약간 이조 심판론이라든가 수도권의 현수막을 그렇죠. 뭐 종북, 종북으로 범죄자 정부 걸자 하다가 그런 이제 그 참 우픈 해프닝이 나올 아니 지금 수밖에 없는 선대위 거죠.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네. 각 당 대표들의 발언이랄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힘에 부치다 보니 이번 주 주목을 받았던 이제 말실수 네. 네, 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이제 선대위 상황실에서 그 개 같은이라고 써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아니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방송에 다 나왔으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정치가 무슨 죄냐? 정치를 하는 그 동물 비유하는 같은 소리 사람들이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써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애드립이겠죠. 예, 예. 애드립인데 결국엔 지금 뭐냐면 이게 조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막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장에 가서 뭔가 강하게 얘기해야 됐고 호소해야겠고 지지층을 막 끌어들여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한 언어를 그렇게 얘기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치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어떤 전략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진심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 그런 유의 사람들이야.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혈적인 검사 출신들이 와서 여의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엔 그런 험한 말이 나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영주 부대행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어려우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지금 지역을 시간 단위로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혼자. 그럼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후보나 이런 선대위원장을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돌리는 것은 실수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부터 너무 지역계를 일찍부터 나는 다니기 시작해서 네. 이 육체적인 피로감까지 엄청 피곤하대요, 지금. 오지 사실. 않았나 또 싶고요. 용산과의 소통도 계속 좀 그러니까요. 도맡아서 그런 하는 스트레스.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동훈 위원장이 좀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의욕이 분석이 없었어요. 나오고 있고. 의욕이 아니 체력 뭐 이런 거는 너무 작은 문제 같고요. 아, 큰 문제예요, 이거 선거. 예, 큰 문제라고 할게요. 네. 저는 다른 어떤 걸 보냐면 선거 기간 중에 어쨌든 뭔가 정책이든 전략이든 뭘 하나 던져놓은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국회 이전, 네. 세종으로 이전하자. 네. 근데 그거 하루도 못 갔을걸요? 이틀은 이슈가. 갔어요. 이틀은 그러니까 갔어요. 예전 같으면 정부 여당의 대표가 선거 기간에 어떤 큰 공약을 던졌으면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그걸 가지고 며칠 이슈가 가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목련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목련 졌거든요. 지고 폈다가 지는 곳까지 있는데 정부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가볍게 하나? 과연 국회 이전 얘기를 가지고 용산 혹은 대통령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을까?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든 뭐든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으면 서울 민심도 들썩, 세종도 들썩 이럴 것 같은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처럼 이 선거판에서 큰 기술을 하나 걸은 거예요. 이제 뭐 씨름이나 유도로 이제 비유하자면 큰 기술을 걸었으면 그 큰 기술을 제시할 때 그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뭐 입체적인 전략 같은 걸 갖고 이거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던졌나 싶은 제가 물음표가 있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바로 그거 발표하기 전전날인가 오세훈 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김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네. 한번 그게 이제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더라면 이슈의 생명이 조금 더 길게 연장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싶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은 전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예.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비판하자고 하는 말씀. 예. 유 소장님 왜 선대에 안 가셨어요? 불러줘야 가. 그래서 전략이 없는 거야. 진 소장님을 모셔가야 왜안 되는데. 부르셨어요, 참.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여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좀 일주일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 시시 발언이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점화될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적절한 말을 한 거는 맞죠. 여러 가지 논란될 말도 맞고. 근데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 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실수가 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실수가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뭐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점점 강도가 세가지고 결정적인 정말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그런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선거 막판 판세가 흔들릴 수가 있고 지금도 부동층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곳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안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치인분들 입 조심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빈도도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계모 발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발언의 크기, 매스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작게 잔잔한 네.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재명 대표 발언들이 좀 정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재명 대표가 좀 알기 쉽게 현장에서 표현을 하려고 그런 비유들 좀 말하자면은 좀 날 것들을 좀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또 정치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막 그 말한 대로 뭐 중국과 굴욕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쉐쉐를 한 것도 아니고 비유를 든 거예요. 국익을 챙겨라. 그다음에 이제 뭐 계부 이 발언들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상대가 있으니까 이건 부적절한 부분도 분명히 내포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장화홍련 뭐 홍지파티전을 읽으면 거기에 계모가 나쁜 역할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자체가 그런 계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내에서도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큰 여론은 4시 10분 차를 타야 돼요. 근데 지금 7분, 5분밖에 안 남았어. 4시 5분 차도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4시 5분 차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 빨리 타서 정권 심판을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실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4시 5분 차, 4시 10분 차를 타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게 큰 선거 판도에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을 이 거라고 말씀을 보고 꼭 해야 있습니다. 되는데. 네, 빨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묘한 게 있어요. 우리 정치판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거친 말이나 막 적나라한 표현 이게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다 보니 웬만큼 거친 표현이나 막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예방 주사가 맞춰진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러다가 이제 느낌이 한동훈 있습니다. 위원장이
어쩌다가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막 대단하게 한동훈 위원장 거는 느껴지고. 욕이에요, 욕.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4시 5분 차. 그래서 좀 전망 좀 해볼게요. 다음 주에요. 벌써 다음 주 금요일 사전투표 그러네요. 그러네. 날인데요. 몇 %까지나 될지가 또 이게 결과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전투표율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로. 진 전 장관님.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의석 전망하고 이런 거. 의석은 말고 사전투표. 사전투표율. 여기 나오시면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4년 전에 몇 %였어요? 22% 정도 네. 26.7% 아니에요? 26.7%였던 것 같네요. 26.7 22가 아니라. 네, 저는 뭐 그러면 26.67인가 한 했던 것 같아요. 23, 4%? 25%까지 가지 않을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은 가지 않을까. 장 싶어요. 소장님. 28%요. 더 높을 것이다 지난번보다. 네, 투표 열기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30% 봅니다. 저도 한 28% 보는 게 전체 투표율의 한 3분의 1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8% 정도 정도 내외. 네. 예. 지난번에 이제- 26.7%였잖아요. 예, 예.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조사를 한 거 보면 4년 전보다 투표를 더 하겠다는 게 한 4% 맞아요. 정도 네. 높죠. 40 몇 %. 그러면 네. 이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면 야권에 유리합니다. 제가 22% 얘기했던 건 예. 강서구 재보궐선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 예, 재보궐선거 22였는데 저번에 26이면 이번에 투표율이 좀 정권심판위원회 높으면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8, 29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또 강서구에서는 그날 투표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쉬는 날이잖아요. 예, 조금 그러니까 더 쓰세요, 그런 30. 상세를 하면 29% 저는 알겠습니다. 1%더 높이겠습니다. 네네. 진 소장님 빼고는 지난 이제 총선보다는 더 높게 나올 네.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MBC 라디오 총선 개표 방송 선택 2024 4월 10일 밤 8시부터 제가 진행하니까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저랑 함께 해주세요.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수희 전 여의도 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고요. 정치인싸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